저번 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디지털 오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네, 한번 해보죠. 네, 일단, 어차피 이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 파동과 이 신호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이 디지털 신호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날로그에서 그러면 디지털로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게 이제 그 샘플링과 양자화도 이러한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과정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말 이 소리에 대해서 사람 귀로 들릴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뇌로 인지가 되는지, 그러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이제 이 소리를 주파수 파형으로 나타냈을 때 소리의 주파수 범위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특성들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진짜 오늘의 이제 약간 핵심이 되는 이제 디지털 오디오에 대해서 어떻게 필터링하고 어떻게 이제 샘플링하고 양자화하고 코딩, 그러니까 부호와 플러스 이제 압축을 어떻게 하는지, 파일 사이즈 계산은 어떻게 하고 이 압축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 PPT에는 글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제 이야기가 다시 듣고 싶으시면은 PPT를 찾아보는 것보다 이걸 유튜브에 나중에 올라갈 텐데 그 유튜브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인터넷에서 구글링 하시면은 굉장히 또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이 파동이란 거는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 먹은 게 이제 파동이에요. 근데 파동에서 한 번 이렇게 파동이 이루어져서 한 사이클을 돌 때, 이거를 이제 한글말로는 1주기 혹은 이제 영어로는 퍼리오드라는 단어를 쓰고, 이 1주기가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파장 같은 경우에는 이 파동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파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 파장의 위아래로 크기, 그러니까 아까는 이 X축의 길이, 이 X축이 어, 시간이죠, 시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파동이 표현되는 거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졌는데, 이 X축의 길이에 대해서를 파장이라고 하고, 이 Y축의 크기, 그러니까 이 파장의 크기죠, 진짜 크기. 파도의 크기처럼. 이 파장의 크기를 이제 진폭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정연파라는 거는 이게 정말 규칙적인 파형이다 라는 게 이제 정연파고,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자연에서 얻는 그러한 파형은 다 불규칙적일 거예요. 이러한 모양도 불규칙적일 수 있고, 그리고 이 크기도 불규칙적일 수 있고.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이 불규칙한 파형은 다 이 정연파의 합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파형, 그러니까 파형들 간의 이제 상대적인 시간을 위상이라고 해요, 위상. 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파형들이 서로 이제 합쳐지면은 위상이 같을 때, 즉, 이렇게 인페이지 동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조적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는데 이게 합쳐지면은 더 커집니다. 그쵸? 이거를 이제 위상이 같다라고 하고, 이제 반대로 비동조적일 때는 이렇게 얘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되거나, 하여튼 이렇게 상쇄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를 이제 비동조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쇄돼서 정확히 다른 게 합쳐진다. 그러면 얘는 이제 위상치수라고 해요. 위상치수가 이루어져. 그거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에어팟 프로 쓰시는 분 있나요? 네, 네. 에어팟 프로 쓰면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잖아요. 그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 얼굴이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이 콩나물이 있을 때 이제 밖에서 이렇게 뭐가 들어오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이제 파형이 있겠죠. 밖에서 들어오는 파형이 있으면 얘가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해가지고 어, 이 반대 파형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얘가 상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이렇게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아까도 파형을 말할 때 설명을 했듯이 이제 Y축은 진폭이고 X축은 시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신호의, 이게 신호잖아요. 신호의 크기 변화를 나타내는 이러한 방식. 요거를 이제 그냥 타임 도메인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보면은 사람이 보기에 좀 이해하기 쉽죠. 근데 반면에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이 프리퀀시가 이제 주파수라는 단어인데 이 파형을 보면은 이 1초 동안에 파장이 몇 번 일어나는지의 횟수가 이제 주파수거든요. 헤르츠라는 단어를 써요, 주파수. 예를 들어 라디오 방송을 보면은 91.3 메가헤르츠인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라디오 방송이 있다 치면 얘는 이제 1초 동안에 이 주기가 91.3 메가 번. 메가면 몇 번일까요? 9,100만 번 정도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 많죠. 1초 동안에 9,100만 번 반복이 되는 거를 91.3MHz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신호 영역으로 표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1초 동안에 주기가 이렇게 한 번 일어났죠. 1Hz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1Hz라고 보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얘를 표현을 할 때는 1Hz의 진폭이 얘가 만약에 y였다면 진폭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x축에 주파수를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게 이 프리퀀시 도메인입니다. 이 시간 영역으로 보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신호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보기에 되게 편하죠. 근데 주파수 영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뭔가 이러한 신호 처리를 하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의 특징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면은 이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완전해요. 빛이든 아니면 음성이든 열한 아날로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완벽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따가 이제 샘플링과 양정화를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얘를 완벽하게 이 디지털화 시킬 수는 없어요. 얘는 왜냐면 연속된 신호고 디지털은 뭔가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되니까 이산적이니까. 그래서 원래 신호를 이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원래는 신호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장점은 뭐냐면 이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음, 뭔가 표현이 불가능하죠. 제가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신호적으로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지털에서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 진수로 모든 게 표현이 가능해. 그래서 0과 1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는 얘를 이용해서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 다른 거는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수가 오늘은 뭐 서울에서 공연하고 내일은 부산에서 노래 부르고 뭐 내일 모레는 뭐 미국 가서 노래 부르고 해도 항상 그 신호가 같을 수가 전혀 없겠죠. 근데 이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얘는 그냥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거를 이제 재생을 하고 다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저희가 노이즈라고 하는 잡음이나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하죠. 뭔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뭔가 밖에서 다른 소리가 들어오면 이게 섞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영향에서 자유롭죠. 숫자로 딱 정해져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네, 정확성을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냐? 사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인데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뭐 필터링, 샘플링, 퀀티제이션, 코딩 이런 식으로 이 표본화를 하고 그리고 양자화를 하고 이거를 이제 부호화를 하는 이 과정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표본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속된 신호가 있잖아요. 이 연속된 아날로그 신호가 있다면 얘를 이 X축, 즉 시간을 이제 표본을 나누는 거예요. 말 그대로. 표본화, 샘플링. 표본을 나눠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지금 얘는 연속된 신호였지만 이 표본화를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연속된 신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이제 단위로 얘를 샘플링을 했으면 이 샘플들에 대해서만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샘플들이 아주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와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얘가 이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 하고 여기선 여기 하고 여기선 여기 하고 여기선 여기 할 거니까 아날로그 신호와 많이 달라지겠죠. 이게 이제 샘플링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률이 높을수록 이 아날로그 신호에는 가까워져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이 샘플링을 한다는 거는 이 점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겠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용량은 커지겠죠.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이 비율을 잘 조정하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이따가 디지털 오디오 할 때 같이 또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양자화는 이제 샘플링을 했잖아요. 샘플링을 했으면 그 샘플링한 거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했지만 Y축에 대해서는 뭔가 표본을 안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만약에 이제 정수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얘는 뭐 1.00011112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수로 떨어지겠죠. 이 각각의 값들이. 그쵸? 근데 이 값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나온 게 이제 이 양자화입니다. 양자화도 임의적으로 이제 이 간격을 정해요. 간격을 임의적으로 정하고 이 간격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아까 한 대충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었다.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어, 이 부분이다. 그러면 대충 이제 반올림 해가지고 더 가까운 데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3.71112 이런 식으로 쭉 소수였다면 이 양자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얘는 그냥 4라는 y-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빠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러한 연속적인 신호를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표본화와 양자화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코딩 같은 경우에는 부호화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점들을 아까 말했던 0과 1이라는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이제 코딩이라고 하고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저장 공간을 줄이기 위해 압축도 들어가고 뭐 가공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뭔가 처리도 들어가고 뭐 이러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연속적인 신호를 이런 01110011 이런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디지털화가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반은 끝난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진짜 그 소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거 쓰기가 어렵네요. 소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사람이 인지를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소리라는 거는 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떨림. 뭔가 물체가 떨리면 그 떨리는 게 실제 그 대기가 있잖아요. 대기. 이 공기. 이 공기의 압력을 막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그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이 대충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내 뇌까지 인지가 되냐라는 걸 간단하게 보면은 맨 처음에 소리가 이렇게 막 여기서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면 얘가 이제 요 귓바퀴를 지나서 그 뭐 여기 이거 귓구멍을 지나서 고막을 통해서 5번이 없네요. 5번이 아마 여기가 청석골이라는 게 있을 텐데 아까 음파가 진동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좀 증폭시켜주는 이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고막을 지나서 그 청석골을 지나서 이제 여기 보면 방골이관을 따라서 이제 지나가서 결국 요
지금 이거 달팽이처럼 생겨가지고 얘를 저기 뭐야 달팽이관이라고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달팽이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달팽이관을 통해서 얘가 이제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은 이 다른 부분은 다 이제 건너뛰고 이 달팽이관에서 어떻게 소리를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이동시키냐라는 거거든요. 이 달팽이관에 청세포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청세포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청세포들이 그 음파도 이제 아까 제가 파동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다 주파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이 높은 주파수를 이제 구분하는 청세포와 이제 낮은 주파수를 구분하는 청세포가 이제 각각 존재하게 돼요. 엄청 많이 있겠죠. 이렇게 달팽이관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이 높은 고주파수를 이제 인지하는 청세포들은 좀 바깥쪽에 있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낮은 주파수, 저주파수를 인지하는 청세포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높은 소리를 잘 못 듣는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바깥 부분이 청세포도 뭐 죽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실 청세포가 소리를 바로 인지하는 것보다 원래 여기 이제 그 털들이 있거든요. 선모라 해가지고 선모들이 있는데 선모들이 막 진동하면서 소리를 이제 감지해서 청세포를 통해서 이게 지나가는 방식인데 나이가 들면 이게 다 노화하고 청세포도 죽고 해서 그래서 이제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이제 듣지 못한다고 해요. 네,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사담이고 여튼 그래서 우리의 귀도 이런 식으로 이 주파수를 인지하는 청세포들로 인해서 이 뇌로 이 신호가 전달된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거는 이제 소리 주파수 범위를 나타낸 건데 아까 주파수가 뭐라 했죠? 주파수가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주기들이 있는지가 이제 주파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를 이제 생각을 하고 보면은 0Hz, 즉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고주파라고 하죠. 고주파까지 이제 범위를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한번 보면 한 20Hz까지는 이제 저희가 뭐 인프라소닉 아니면 인프라 사운드라고 초저주파라고 이제 구분을 해요. 그리고 20Hz부터 20kHz까지는 그 어쿠스틱이라고 이제 그냥 음파 이게 그냥 보통 일반적인 음파다 이 부분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다 막 울트라소닉 그러니까 초음파다 초음파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초음파라고 하고 정말 이 주파수가 높은 정말 고주파의 이러한 사운드는 뭐 하이퍼 사운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Hz부터 20kHz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 사람의 그 청각 범위 아까 말한 그 달팽이관에 있는 청세포들이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청각 범위가 이 정도의 소리만 사람은 들을 수 있다. 정말 이 저주파나 아니면 이 고주파, 초음파 같은 소리는 사람이 듣지 못한다라고 해요. 네. 이거는 아마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네, 초음파 소리 뭐 들어보기 같은 거 하면은 나올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자기의 이 청각 범위를 알 수 있는데 네,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넘기는 게 상당히 힘드네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소리 주파수를 파형으로 표현했을 때 진폭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크기를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좀 쉽게 생각하면 이 진폭이 커질수록 소리가 커지고 진폭이 작을수록 소리가 작아지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나중에 데시벨이라는 것도 한번 같이 찾아보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진폭이 큰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리가 클 거고 진폭이 작으면 소리가 작겠죠. 그리고 이 주기는 이제 즉 주파수가 높고 낮고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주기가 짧다는 거는 똑같은 시간에 있어서 똑같은 1초에 있어서 주파수가 높다라는 소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주기가 똑같은 1초에 있어서 주기가 길다라는 거는 주파수는 낮다와 같은 말이겠죠. 그러면 아까 주파수가 높으면 소리가 높다. 주파수가 낮으면 소리가 낮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약간 한 가지 더 어, 그냥 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주파수가 높으면은 당연히 이 안에 실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겠죠. 그리고 주파수가 낮으면은 얘는 지금 파형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신호가 거리적으로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운드의 주파수뿐만 아니라 모든 신호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으면 되게 데이터를 많이 안에 저장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주파수가 낮은 경우에는 되게 멀리 보낼 수 있어요. 이거 이제 그 라디오 AM, FM의 차이도 뭐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도 이제 그러한 개념도 여기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따르면 낮은 음이 높은 음보다 더 멀리 간다는 뜻이겠죠. 네, 뭐 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이라서 중요한 말은 아니. 그러면 이제 진짜 이 디지털 오디오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건데 얘도 이제 아날로그 사운드에서 디지털 사운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터링, 샘플링, 그리고 퀀티제이션, 코딩 이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을 거칠 때 이 필터링에 대해서 아까 전에 좀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이 필터링이 뭐 하는 거냐면 필요한 부분만 이제 걸러내자라는 개념이에요. 샘플링 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만 걸러내자는 게 목표이고 아까 말했듯이 가청 주파수가 저희가 20Hz부터 20kHz까지였는데 이 가청 주파수 내에서도 굉장히 구분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악기도 각자 낼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다르고 이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구분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거를 약간 이제 인지를 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약간 이게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음, 뭐라 해야 될까요? 이 300Hz에서 3.4kHz 그러니까 이 정도 대역이면은 사람이 낼 수 있는 음성은 모두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사람의 가청 주파수는 20Hz부터 20kHz까지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이 목소리로 내는 그러한 부분은 이 300Hz부터 3.4kHz까지면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요게 이제 나오게 된 원리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누느냐는 이따가 이제 샘플링을 볼 때 또 볼 텐데 일단은 이러한 원리로 이제 G711이라는 것도 이게 압축 방식이고 이러한 압축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압축 방식에서는 이제 필터링을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이 G712에서는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네로우밴드라는 거는 그냥 뭐 확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와이드밴드는 그 반대로 광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되게 이 대역폭을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왜 해야 되냐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샘플링이란 거는 결국 아날로그에서 이렇게 계속 연속되는 신호를 이 이산 신호로 변환하는 거를 이제 샘플링 그리고 표본화라고 해요. 이러한 샘플링 레이트를 표현하는 것도 아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주파수 표현할 때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했잖아요. 이제 얘도 똑같이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1초 동안에 몇 개의 샘플로 나눌 것이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10Hz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라고 했으면 이 중간 사이를 10개로 이제 샘플을 나눈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얘 샘플링 레이트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제 신호는 아날로그에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데이터 용량이 엄청 커지겠죠. 근데 반면에 샘플링 레이트를 줄이면 이제 당연히 저장하는 데이터는 적기 때문에 용량은 줄어들지만 데이터 품질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일리어싱 신호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에일리어스 신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파형이 있다 치면 얘를 이렇게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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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또 뭐 여기 하나, 또 뭐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얘를 이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좀 이거 과장해서 예를 든 건데, 원래 신호는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던 소리가 이제 생겨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청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운드가 아니라 그 시각에 대한 건데,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걸 보거나 아니면 이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제 영화에서 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눈에서 보면 얘가 이제 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만 뭔가 거꾸로 이제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이 바퀴도 앞으로 뭔가 가야 되는데 뭔가 이 뒤로 가는 듯한 느낌? 이게 이제 뭐냐면 눈도 이제 눈이 볼 수 있는 그러한 FPS, 이 프레임이 정해져 있고, 영화 같은 경우에도 1초에 24프레임으로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하는데, 이제 이 프로펠러의 움직임을 담기에는 이 프로펠러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인지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끊어서 인지를 하니까 얘가 이제 24프레임을 거쳐서 영상으로 표현이 될 때는 뒤로 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엘리어싱 현상의 일부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제 좀 예를 들었는데, 오디오 신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원래 신호는 이렇게 돼야 되지만 이 신호가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은 원래 없던 신호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샘플링을 이렇게 넉넉하게 잡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촘촘하게 잡자니 이제 데이터 용량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정한 거를 찾자라는 개념으로 나온 게 요겁니다, 요거. 이게 이제 나이키스트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 그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이 신호에서 가장 빠른 주파수 성분을 FM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 내에 있는 이 모든 정보를 뭐 에일리어싱 현상 없이 디지털로 최대한 표현하려면 최소한 이 주파수의 2배로 표본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이키스트 표본화 이론입니다. 이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에서 2배로 표본화를 해야 이 모든 신호를 다 디지털로 적당하게 샘플링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는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양자화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y축을 그냥 일정한 값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누냐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 컴퓨터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뭔가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리적인 공간에 최대한으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넣기 위해서 양자화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샘플링이 시간축을 이산화하였다면 얘는 이제 진폭, 이 y축의 값을 이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양자 화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지만, 먼저 이 x축을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그 샘플링한 값들에 대해서 양자화를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8비트 양자화, 16비트 양자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8비트는 256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8비트를 1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16비트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2의 16. 아마
65,536개일 거예요. 그러면 얘를 3비트로 양자를 시킨다 하면 얘는 3비트에 담을 수 있는 숫자가 2의 3승 8개로 양자를 한다는 뜻이, 당연히 이 8개로 표현하는 것보다 256개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아날로그에 가까워질 거고, 이 256개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 65,000개로 나누는 게 아날로그에 훨씬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대신에 256개로 표현하면은 이 공간을 이 정도밖에 안 잡아먹어요. 이 정도. 근데 16비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만큼을 더 잡아먹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도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양자어를 하는 게 좋을까? 만약에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저장하고 싶다면 더 크게 하는 거고, 아니면 나 용량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작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진본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리니어 PCM이랑 논 리니어 PCM이라는 방식인데, 용어가 처음 들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리니어 PCM은 선형적으로 이 간격이 다 동일하죠. 동일한 간격으로 지금 16개로 4비트 양자한 거죠. 그러면 논 리니어 PCM을 설명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의 귀가 고주파보다 저주파에 더 민감하대요. 이 이론을 이용을 해서 낮은 구간은 양자를 세밀하게 하고 높은 구간은 양자를 이제 좀 대충 하는 거죠. 사람은 아까 요 낮은 부분에 더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방식보다 이 방식이 더 좋은 품질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 리니얼 인코딩 방식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를 한 걸로 파일 사이즈를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전화 음성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레이트가 8000Hz다. 왜 8000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사람이 말하는 정도의 구간은 300Hz에서 3400Hz라고 했죠. 아까 기억하시죠? 아까 나이키스트 이론을 공부했잖아요, 저희. 이 고주파, 가장 높은 부분에서 곱하기 2를 하면 6800이 되겠죠? 6800인데, 조금 더 여유를 주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80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화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 8000Hz로 샘플링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8비트로 양자를 합니다. 전화하는데 음질이 아주 좋을 필요 없잖아요.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음성을 전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음질로 양자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그 시간을 곱해주면은 그 디지털 오디오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CD는 44,100Hz를 채택을 하거든요. 얘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사람이 듣는 부분, 가청 주파수 대역이 20Hz부터 20kHz라고 했죠. 전화 음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말하는 것만 잘 들리면 되잖아요. 근데 오디오는 사람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들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음악이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사람의 가청 주파수 대역 중에 가장 높은 부분, 20kHz에서 이제 곱하기 2 하면 40kHz죠. 그래서 이제 4000Hz 이상으로 채택을 하는 겁니다. 16비트로 양자화하는 것 또한 다 이유가 있어요. 오디오 진폭이 아까 데시벨이라고 했잖아요. 16비트 같은 경우에는 한 96데시벨 정도의 레인지를 가져요. 사람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듣는 데시벨이 100데시벨 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비트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16비트로 이제 양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레오는 얘에서 나오는 거랑 얘에서 나오는 거를 따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 2. 거기다가 몇 초만큼의 오디오 파일이 저장되어 있느냐. 얘를 다 곱하면 CD 음질로 저장된 그 디지털 오디오 파일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써놔버렸네요. CD 품질로 디지털화한 이제 4분 길이의 스테레오 음악 한 곡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는 거 계산할 때 샘플링 레이트, 양자와
그리고 스테레오 음악이니까 곱하기 2에다가 4분 길이기 때문에 4분인데 이 샘플링 레이트가 1초 단위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60을 곱해줘야겠죠. 그럼 곱하면 대충 이렇게 해서 40메가가 나옵니다. CD에 들어있는 4분짜리 음악 한 곡의 크기가 40메가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축에 사용하는 방식이 엔트로피 코딩과 소스 코딩으로 나뉘는데 손실 없이 압축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엔트로피 코딩이고 소스 코딩은 그 좀 손실 보더라도 압축률을 확 높이자라는 게 소스 코딩입니다. 네, 제가 1시간 안에 끝내려고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 1시간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